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행정학 문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행정학 9급 행정학이 대단히 어렵게 출제됐었고 올해도 뭐 그렇게 쉽게 출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작년보다는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올해 국가직 9급 행정학과 관련해서 특징을 좀 찾아보면 이 행정법령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행정학은 아주 현실지향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시사적 문제. 이 시사적 문제와 관련해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또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예산 제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하기 전에 도입했던 제도고, 이것은 선생님이 아주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죠.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문제풀이를 들었거나 기본 강의를 들었거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거고,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시사적인 문제여가지고 조금 시사에 밝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인데, 기술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령과 관련해 가지고 뭐 두 가지, 작년에도 출제됐는데 올해도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또 한 문제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선생님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한다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틀리지 않았을 것인데,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뭐 이게 명확하게 공부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수로 틀렸을 가능성도 있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도 실제 그 지문을 봐보면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가 사적 이해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읽어보면서 답을 찾을 수는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본 법률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당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또 틀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한 문제씩 하나하나씩 우리가 문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정책과정에서 철회상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회상각은 바로 하위정부 모형을 이야기하고, 하위정부 모형은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 그리고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비공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간의 동맹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이 답이고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난이도 하의 문제이죠. 2번 문제,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적주의는 자격과 능력에 따른 공직 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격과 능력을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사행정에서 시험을 공부해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바로 자격과 능력에 따른 공직 임용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시험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그럼 틀리죠. 잭슨 대통령은 실적주의 이전의 인사체제인 역관주의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잭슨 대통령이니까 틀렸죠. 2번,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게 바로 역관주의입니다.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른 간직 임용인데, 그때 정당원들을 공직에 참여시켜주면서 널리 공직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모토하에서 잭슨 대통령이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실적주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행정은 뭘 수행해야 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돼야 된다고 보고 시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점검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관주의와 관련된 것이라서 틀린 거죠. 3번, 공개경쟁 채용시험, 그리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면 신분 보장을 해주고,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실적주의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이 정치적 중립은 다 뭘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실적주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은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분 보장은 다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는다. 역관주의 체제에서는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공무원들의 신분이 박탈되는 거지만, 실적주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신분 보장 이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실적주의죠.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다. 틀렸죠.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인사제도는 대표관료제고, 실적주의는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니까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전문성과 능률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을 맡기고 그들이 행정을 수행하게 되면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로 보면 실적주의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리고 여기서는 3번만 옳은 지문이죠. 3번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실패 이후에 추진된 서구 개혁의 흐름을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 실패는 바로 비효율성 때문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한다? 바로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 오면서 고객지향적 행정을 추구해 나가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신공공관리론은 형평성 대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이게 이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조세를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시장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주의 관점에서 바로 시장주의가 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행정에 도입한 거고, 그리고 시장주의와 관련해서 경쟁 요소의 도입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신관리주의와 관련해서 신관리주의는 경영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 오는 것인데, 기업의 관리 기법들이 다 성과 중심의 관리 기법들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의 성과 중심 관리 체제를 행정에 도입해 온다는 점에서 바로 성과 중심주의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근대 입법국가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근대 입법국가는 사회 문제를 시장에다 맡겨두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실패 현상이 야기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바로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 이게 이제 바로 신행정국가인데, 이 신행정국가는 정부 실패 이후에 나타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대 입법국가는 시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행정국가는 정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 실패 이후의 국가체제가 바로 신행정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신행정국가는 결국 뭘 추구해 나간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바로 거버넌스를 추구해 나가는데, 특히 이 신행정국가 초창기가 초기에 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민영화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다시 국가의 업무를 시장에 넘겨주는 이런 민영화가 강조되는데,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행정국가가 정부 실패를 이야기함으로써 민영화 등의 뭐다?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죠.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이 큰 정부가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영화 등을 통한 작은 정부가 추구되는 것이라서 1번은 틀린 거죠.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효율성 측면의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율성 측면의 시장 실패는 뭐에 실패하는 것이다? 최적 생산에 실패하는 거예요. 최적 생산. 최적 생산에 실패하는 현상을 효율성 측면의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 유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공공재의 존재, 자연독점 산업, 외부 효과, 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다 효율성 측면의 시장 실패인데,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죠. 자연독점 산업은 항상 과소 생산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 형성인데 독점 기업은 항상 적게 생산해 나가기 때문에 과소 생산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고, 정보의 비대칭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과다 생산 또는 과소 생산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결국 다 뭐다? 최적 생산에 실패하는 현상을 우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맡겨뒀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우리는 최적 생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최적 소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율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는 바로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실패고, 최적 생산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그렇죠. 공공재의 존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을 통해서, 자연 독점 산업은 정부 공적 공급 또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긍정적 예비 효과는 공적 유인을 통해서, 부정적 예비 효과는 정부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불안정 경쟁은 정부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은 정부 규제 또는 공적 유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저기 규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공적 유인을 해 나가는 것 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요인이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는 1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너무너무 문제가 다 쉽게 출제되고 난이도도 아주 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기준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 사업마저도 연기준에서 새롭게 평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연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연기준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의 과정을 봐보면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의사결정 단위의 선정이 이루어지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의사결정 단위의 선정은 이 조직에서 위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야, A과에서 뭐 해라. 거리청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와라. B과는 보도블록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와라. 또 A과는 거리청소 사업과 가로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와라. 이렇게 각각의 과별로 하나의 사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뭐 2개의 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3개의 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과는 하나의 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사결정 단위를 매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연기준 예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결정 단위는 기능구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사업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능구조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으로 따지면 과나 실국이 바로 기능구조고 사업구조는 팀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업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할 때 기능구조가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구조가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과가 의사결정 단위가 될 때도 있고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을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해 줍니다. 실국이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 계층상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모든 사업이 과 단위에서부터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은 과 단위에서 어떤 사업은 실국 단위에서 편성이 돼 나갑니다.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된 곳에서 편성해 나가는 거니까 계층상 융통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의사결정 단위를 매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대응하기가 대단히 용이하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조직이 개편됐을 때 매년 의사결정 단위가 따로따로 선정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대응력이 대단히 높은 게 바로 연기준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 단위로 선정된 기관들은 뭘 작성한다? 바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해요. 이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이 이루어지는데 2개로 작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사업 대안 패키지가 작성되고 또 하나는 금액 대안 패키지가 작성되고 이렇게 사업 대안 패키지는 저기가 만일 거리청소 사업이다 그러면 거리청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청소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법, 또 민간 위탁하는 방법, 시민 공동 생산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해보고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해보고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해봤더니 이게 가장 최적의 대안이다. 그러면 그 대안을 선정하는 것까지가 사업 대안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대안 패키지를 작성할 때 뭐가 활용된다?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됐다면 그거를 현행 수준으로 할 때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최고 수준으로 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최저 수준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 것인지 이렇게 수준별 금액을 제시하는 게 바로 금액 대안 패키지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우선순위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게 거리청소 사업 현행 수준이 1이고 최소 수준이 1이고 현행 수준이 2이고 최고 수준이 3이다. 가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최저 수준, 현행 수준,
그 다음에 최고 수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A가의 과장이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리 청소 일 한 다음에 돈이 남으면 가로수 정비하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이렇게 하고, 또 돈이 남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돈이 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어디로 보내요? 상위기관에 이렇게 보내죠. 그럼 이 상위기관에서 그걸 또 조합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은 과장이나 실국장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위로 올려보내는데, 이 우선순위 선정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과장이나 실국장의 주관적 의사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 선정해서 위로 올려보내니까 상향식 예산제도죠.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전년도에 플러스해서 알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연기준에서 새롭게 평가하는 것을 여기서는 근본적인 재평가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죠.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에 연기준 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 1983년에 이걸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요. 선생님 교재에도 다 나와 있죠. 하이패스 행정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1983년에 부분적으로 공식적 도입을 했다라고 명기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뭐다? 기능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사업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이며, 의사결정 단위는 조직이 바로 기능 구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맞죠? 직권화된 관리체제를 갖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의 의사가 위로 전달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 이것은 바로 분권화된 관리체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직권화된 관리체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PPBS, 계획예산이 바로 직권화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상향적 예산제도는 뭐다? 분권화된 거죠. 제일 밑에 의사가 반영돼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기 때문에 분권화된 관리체제를 갖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 뭐다? 바로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가 촉진됩니다.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뭐다? 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편성해서 올리고 또 편성해서 올리고 편성해서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고, 바로 분권화된 관리체제이고 이러기 때문에 4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6번 정책 참여자.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정책 참여자는 선생님은 이런 거 뭐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다뤘던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0.1초짜리 문제죠. 공식적 참여자는 바로 뭘 이야기한다? 국가기관을 공식적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또 나눠보면 관료나 대통령, 이들이 다 공식적 참여자에 들어가는 거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을 우리가 비공적 참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공적 참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NGO도 있는 거고, 이익집단도 있는 거고, 정당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언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단체,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공적 참여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시민단체는 당연히 비공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대안 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정당은 비공적 참여자죠. 이건 뭐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들도 쉽게 풀었겠죠.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출제됐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니까.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죠.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할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익집단은 당연히 비공적 참여자고,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데모나 시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여기서는 틀린 답은 바로 정당에 대한 논의만 틀려 있는 거죠. 공식, 비공식만을 구별하라고 문제를 출제한 거죠. 아주 쉬운 문제죠. 7번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상공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빚을 짓는 것이 바로 국고채무 부담행위인데, 이건 외상공사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국가 예산서를 한번 봐보면요. 예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산 총칙이 나오죠. 예산서를 열어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대부분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그 다음에 이제
계속비가 나오고 명시이율비가 나오고 그리고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외상공사, 외상 질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국회가 의결해 주는 겁니다. 국회가 예산서를 의결해 준다면 예산서라는 게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의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계속비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국회 의결을 얻는 거예요. 명시효율비도 국회 의결을 얻는 거고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기업본처럼 각 사항마다 지금 이거는 외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외상하겠습니다. 이건 예상하겠습니다. 이게 다 금액이 외상값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예상지겠습니다. 이만큼 예상지겠습니다. 이만큼 여기 500억이라면 500억 예상을 지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명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예산서에 국고채무 부담행위 편에 명기가 돼 있어야 돼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한 연도 채무부담의 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행위를 할 연도는 외상을 지는 것이 행위를 할 연도예요. 그리고 외상을 졌으면 언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후에 갚겠다. 2030년도에 갚겠다. 2035년에 갚겠다. 이것들이 다 명기돼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디에? 여기 국고채무 부담행위 여기 편에 이게 명기돼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올해 예상 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갚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올해 외상을 진다는 것을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거고요. 결국은 그걸 갚는 것은 몇 년 후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이렇습니다.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 외상값 갚는 거 이것을 부담하는 행위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그 예상값을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상값을 갚는 것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럼 틀려요. 이것도 뭐 워낙 많이 기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췄겠지만 이거는 국회가 의결해 주는 것은 뭘만 의결해 주는 거야? 외상을 질 수 있는 권한만 의결해 줘요. 예상. 나중에 예상값을 갚는 건 이 외상값을 갚는 것은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지.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의견은 뭐에 불과하다? 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해. 그 예상값을 갚는 것은 만일 5년 후에 예상값 갚은다 해서 5년 후에 예상값을 갚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다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얼마만큼 예상질 수 있다만 국회가 의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할 권한은 외상질 수 있는 권한이죠. 외상을 질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거지 그 외상값을 갚을 수 있는 지출 권한은 절대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출 권한은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하려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만일 3년 후에 예산값을 갚는다. 그러면 3년 후에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틀려요. 당연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린 거죠. 이거는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올해는 30억 예상 져라. 이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는 계속비인 거죠. 그래서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는 계속비고 이거는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은 모든 곳에서 예상을 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계속비죠. 계속비는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공사나 제조 또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수년에 거쳐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계속비인데 이게 둘 다 틀린 겁니다.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는 뭐다?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아니라 계속비인 거고 그리고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아니라 뭐다? 계속비가 이러기 때문에 리을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7번은 기역번하고 니은번만 옳은 지문이고 디귿번과 리을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다? 과정평가다. 과정평가 중에서도 뭐다? 협의의 과정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의의 과정평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총괄평가가 있는데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이 완료된 후에, 집행 완료 후에 하는 평가죠. 완료 후 평가고, 그리고 이 총괄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효과성 평가다. 이 효과성 평가는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원어민.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정책 수단이고요. 이건 정책 목표고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단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라 그러는데, 총괄평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평가가 바로 효과성 평가예요. 그 다음에 과정평가가 있는데, 과정평가는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형성평가가 있고, 여기는 형성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바로 협의의 과정평가가 있어요. 협의의 과정평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했는지,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경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 이런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수업 방식을 바꿀 거야. 수업 방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의 내용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변화돼요. 이 공부 방법의 변화가 결국 뭘 가져올 것이다.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교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걸 보는 것이 바로 협의의 과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인과관계의 경로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정책 수단인 거고, 그리고 영어 능력 향상은 정책 목표인 거고. 그렇죠? 이게 원인 변수인 거고, 그리고 이게 결과 변수인 거고. 이렇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해 나가는 게 정책 평가예요. 특히 효과성 평가는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성 평가는 인과관계의 검증에 있는 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정평가는 뭐냐? 이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가져왔다면, 그러니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가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가져왔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경로를. 그 다음에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경로에서 잘못이 있는 것인지를 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써져야 된다 그랬어요? 인과관계의 경로 파악에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협의의 과정평가다. 이 협의의 과정평가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이죠. 프로그램 논리 모형. 이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저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평가의 논리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예상 문제집에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미 7급 시험에서는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었던 애들이야, 수험생들이야 여러 번 들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뭘 따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 투입, 그리고 이 투입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산출, 그 다음에 산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과. 여기 과정을 써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투입, 여기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게 투입이야. 원어민 영어교사를 투입한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업 방식이 변화되고 수업의 내용이 변화되고 이런 게 과정이죠.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공부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산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영어 능력 향상을 가져왔다. 결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산출과 결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산출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행정활동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행정활동의 궁극적 목적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프로그램 논리 모형입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투입 과정 산출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 결과를 가져오고, 또 이런 수업 방식이나 수업 내용의 변화가 원인이 돼서 아이들의 학습 방식이 변화되고, 이게 결과가 되고, 아이들의 학습 방법의 변화가 원인이 돼서 결국 뭘 가져온다? 바로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뭐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뭐다? 평가 기법을 우리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 또는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바로 뭐겠어요? 이게 수단인 거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게 뭐겠어요? 목표죠. 그렇죠? 사이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 활동, 선생님 과정이라고 썼는데 과정이 바로 활동입니다. 산출 결과로 도식화한다. 맞죠? 산출은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에 직접적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결과는 뭐다? 바로 궁극적 목적물이에요.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산출이 직접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의 변화가 결국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결과는 산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화다. 그럼 맞죠. 그 다음 이건 과정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협의의 과정평가에 들어가죠.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뭐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했는지,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경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파악한다? 경로까지 파악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도는 당연히 포함하고, 그리고 뭐까지도 파악하는 것이다. 경로까지도 파악하는 것이다. 정책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달성됐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됐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라고 표현돼야 돼요? 정책 목표 달성도뿐만 아니라 뭐까지를 다 파악하는 것이다. 바로 그 경로까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왜요? 이 경로를 알려주면요, 아, 이게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경로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정책 수단이 저런 경로를 통해서 저 목표까지를 달성해냈구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아주 높여주는 것이고, 경로까지 파악함으로써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해 나갑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 바로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갑자를 합쳐서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인과관계의 경로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책평가의 타당성도 제고해 나가는 그런 기법이 바로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입니다. 9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에 따라서 정책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이렇게 구분하죠.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정부 혹은 정치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정부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 정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상징 정책이죠. 상징 정책은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국민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상징 정책이라 그러고, 상징 정책은 노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이 아닙니다. 바로 알몬드와 포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정책 유형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 재분배 정책에 들어갑니다. 소득 인정과 관련된 재분배 정책이다. 도로건설, 하천, 항만 사업, 이건 SOC 건설이죠. 이것들은 다
배분 정책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바로 규제 정책에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쉽게 출제가 됐고 답은 1번이죠. 이것도 난이도 하위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0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이건 선생님이 어디에서 수업을 했던 거냐면 바로 거버넌스 파트에서 수업을 했죠.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협력체제를 우리가 거버넌스라 그러는데 거버넌스라 그래서 세 3자가 모두 모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정부와 NGO가 협력해도 거버넌스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도 거버넌스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정부와 NGO 간의 협력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고 그리고 뭐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과 관련된 법률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NGO인데 이 NGO에 대해서 지원 업무에 대한 주관부처는 어디다? 행안부예요. 행안부 장관이 주관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누가 주관부처냐면 여기는 고용노동부예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주관이 어디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법령특강 같은 거 하면은 항상 주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거냐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거냐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관이. 그러면 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다만 잘 알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이다. 다 그거 틀리게 하는 거예요. 생소한 법률은 주관부처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주로 내는 거예요.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NGO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뭘 추구해야 돼? 공익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죠.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기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는 안전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뭐 해주겠다? 국가를 대신해서 니네들이 뭘 추구하니까 공익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주고 보조금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소요경비의 범위는 당연히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죠.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합니다. 국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돈 주진 않아요.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지만이 돈을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할 때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데 대통령한테 이 NGO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의 NGO들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서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도 뭐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문을 잘 읽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특히 생소한 문제일수록 지문에 답을 두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생소한 문제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거 볼펜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문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읽어보면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생소한 문제들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법률이 느닷없이 출제되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그 지문에서 답을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딱 읽어보면 아니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직접 보고하겠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면 찍어서라도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 법을 선생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법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 법이 뭐 엄청 중요한 법이고 이래가지고 출제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법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교재에는 실어져 있지만 그렇게 막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반드시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1번 신고전적 조직이론. 고전적 조직이론은 구조 중심의 조직이론을 이야기하고 가학적 관리론, 원리주의가 거기에 속하는 거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행정이론을 이야기하고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이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현대적 조직이론은 환경 중심의 행정이론들이고 체제론 이후의 이론들이 전부 다 현대적 조직이론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계적 능률성, 공식적 조직구조,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전부 다 고전적 조직이론,
가학적 관리론에서 중시하는 내용인 거고,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인 그리고 인간을 사회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4번이고 이것도 난이도 하의 문제죠. 12번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토마스에 대한 거죠. 토마스의 갈등관리 유형,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로서 바로 협력성과 단정성을 기준으로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5가지의 갈등관리 유형을 제시합니다. 협력성은 뭐다? 타인의 이익을 추구해 주는 것을 협력성이라고 그러고, 단정성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단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협력성, 단정성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피. 내가 내 여자친구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에이 난 너하고 대화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나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해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이익만 추구한다. 나는 야구장 가고 싶어 하는데 여자친구는 배구장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에이 그래 너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이익만 추구해. 나는 야구장 가고 싶으니까 나는 야구장 가려고 계속 고집 부리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배구장 가고 싶으니까 계속 배구장 가겠다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 나가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경쟁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이익 절반, 타인의 이익 절반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걸 타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시간대에 야구도 하고 배구도 한다 그러면 1회에서 4회까지만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보고, 그리고 또 이동해서 배구장에 가가지고 배구가 만일 후반전이 있다면 후반전 배구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모두 크게 증진시키는 윈인 전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협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협동이라는 단어하고 타협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백 번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이 2개를 헷갈리게 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협동은 여자친구와 내가 서로 갈등을 발생시켰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야구장 가고 다음 주에는 배구장 가고, 그럼 나의 이익도 추구되고 타인의 이익도 추구되는 둘 다의 이익이 모두 증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협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보겠습니다. 해피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걸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나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수용이 바로 수능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그렇죠. 타협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럼 틀려요. 이건 뭐예요? 바로 협동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하고 타인의 이익도 극대화하는 것은 협동인 거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양보하니까 내 이익은 조금 중간으로 멈추는 거고 타인의 이익 중간 정도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 둘 다 최대로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경쟁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이 문제도 타협과 협동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1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온 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의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 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거는 바로 이중 명령을 받는 조직 구조고 바로 매트릭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했던 매트릭스 구조, 봐보겠습니다. 보면 기능 구조가 먼저 있죠. 인사실도 있고 예산실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그 다음에 조달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능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몇 명 차출하고 여기서 몇 명 차출하고 여기서 몇 명 차출하고 여기서 몇 명 차출해서 뭘 만든다? 바로 사업팀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기능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팀이 사업 1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사실에서 몇 명 차출, 예산실에서 몇 명 차출, 기획실에서 몇 명 차출, 조달실에서 몇 명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1팀, 이게 지금 여기서는 프로젝트 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 2팀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사업 3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게 불필요해졌다 그럼 이거 없애고, 지금의 환경에 이게 불필요해졌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팀은 한 2달 정도만 지나고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사업팀을 환경에 맞게 만들었다 없앴다 하면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조직 구조가 바로 매트릭스 구조죠. 매트릭스 구조는 여기 기능 구조도 있고 사업 구조도 있기 때문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바로 혼합적 조직 구조인 거죠. 이거는 유동적인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업팀을 환경에 맞게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면 또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아주 유동적인 환경에 잘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부서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왜요?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은 조직 구조의 상황에 효과적인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왜 그래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야. 이렇게는 같은 전문성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전문성. 예산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축지향적이고 보수적이고,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비지향적이고, 그리고 개혁지향적이고, 서로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중립적인 사람들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 1팀, 사업 2팀이 구성이 되면 이들 간에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어요. 갈등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구조의 장단점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이 기능 구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능 구조에다가 사업 구조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의해서 장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사업 구조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이거는 명령 계통이 다운화되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A라는 사람은 사업 1팀장으로부터도 지시를 받고 인사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중 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바로 행정 명령 계통의 다운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렵다. 아니죠. 사업팀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인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적 자원이 또 이중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기능 구조에서만 일하다가 그다음에 사업 5팀에 차출돼 가지고 사업 5팀의 일도 하고 여기 인사실의 일도 하다가 또 사업 5팀이 해체되게 되면 또 기능 구조에서만 일하다가 또 사업 6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내가 그 직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인적 자원이 유연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 융통성 있게 인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대단히 용이하죠. 다만 명령 계통이 다운화되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이 야기될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인적 자원의 활용은 장점이 되는 거고요. 이건 장점이고, 그리고 명령 계통의 다운화는 단점을 가져옵니다. 이중 명령으로 인한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질문을 옳게 고치면 매트릭스 구조는 인적 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용이하나 명령 계통의 다운화로 혼란과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4번이죠. 14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 전에 LH 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적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해관계자, 개인적 관계에서의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자의 가장 대표인 게 누구겠어요?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속하겠죠.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이거는 직장 동료 아닙니까? 직장 동료? 직장 동료를 우리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적 이해관계자는 주로 뭐예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법인하고 그 기업하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는 당연히 그 법인이 바로 사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적 이해관계라는 것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가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직자는 동료 공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그렇죠.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단체에게 좀 잘해주고 싶은, 내가 공직에 들어오면 잘해주고 싶은 이런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표로 있거나 관리자로 있거나 사회이사로 있는 법인, 그럼 당연히 이건 사적 이해관계죠. 자신이 그렇든지 아니면 가족이 바로 사회이사로 재직 중에 있거나 관리자나 대표자로 있다면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법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자신의 직장 동료가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겁을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읽으면 그 안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래서 당연히 14번의 답은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15번.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액션 러닝이라고 이야기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바로 고위공무원단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액션 러닝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0.1초짜리 문제죠. 개념 물어보는 것이라서 0.1초짜리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한미 FTA 체결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자. 그럼 한미 FTA 체결단이 미국 협상단과 협상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실제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협상이 끝나고 나면 와서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한다? 성찰 미팅을 한다 그랬죠. 성찰 미팅. 우리가 1차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찰 미팅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행동 계획을 마련해요. 행동 계획. 그리고 이 행동 계획에 따라서 2차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와서 뭘 한다? 성찰 미팅을 하고 그리고 3차 협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행동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그 행동 계획에 따라서 3차 협상에 들어가고 3차 협상이 끝나고 나면 또 성찰 미팅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액션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뭘 가지고 한다? 바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다. 실제 문제.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반성이 이루어져요. 반성이 바로 성찰 과정이죠. 이걸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행동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액션 러닝은 실천 학습이잖아요. 바로 실천 학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워낙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이건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예요. 공무원 관할 소청심사 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별로 설치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별로.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국회는 국회 따로, 헌법상 독립기관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재, 선관위. 이것도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권분립이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 바로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헌재, 선관위.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5개의 헌법상 독립기관을 두고 있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둬요. 입법부는 입법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고 사법부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따로, 선관위 따로. 행정부는 어디에다 둔다? 바로 인사혁신처에 두고 있습니다. 네.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한다? 지자단.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단체는 절대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다 둔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둬요. 광역 단위별로 설치합니다. 광역 단위별로.
그러니까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청을 심사할 때는 어디다 해야 돼? 광역 단위가 서울시니까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소청을 걸어야 됩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교원은 별도로 있어요. 교원은 여기서 안 해요. 인사혁신처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원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소청심사위. 왜냐하면 교육은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 둔다? 바로 교육부에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사가 있는데 검사는 소청 안 합니다. 얘네들은. 소청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법원으로 가면 돼요. 이 사람들은 원래 뭐예요? 법률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을 또 소청을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행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 바로 더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여기는 소청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여기 광역 단위인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그렇죠?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이거는 뭐다? 검사는 소청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소방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는 바로 교원이에요. 교원. 국립대학교는 바로 국가직 공무원 교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6번의 답은 2번이죠. 17번.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주민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법조문을 읽을 때는 어디다 청구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단체장에게 청구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청구한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세부적인 법령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선생님이 늘 엄청나게 강조했죠.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건 뭘 위한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뭐 하겠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 종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당연히 틀리죠. 단체장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뭐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다? 바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을 뭐 해준다? 지방의 의원들에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두고 있다 해서 이게 바뀐 지방자치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죠.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경찰청이 있으면 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여기는 뭐다? 바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명령을 받는다. 선생님이 이거 뭐 수업 시간에 그림으로 여러 번 그려줬죠. 이 그림을 여러 번,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예상 문제로도 풀어봤고 기출 문제로도 풀어봤고 이런 거죠.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거죠. 자치경찰사무. 위원회니까 당연히 합의제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그렇죠.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번.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3번, 4번은 선생님이 워낙 강조했던 내용들이고 지방자치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17번도. 18번. 주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염배출 부가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에 속한다. 이거는 주제 유형 중에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 유인적 규제를 구별해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 그 다음에 시장 유인적 규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명령 지시적 규제는 기준을 딱 제시하고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거죠. 강력한 처벌.
여기는 기준이 주로 낮은 기준이에요. 낮은 기준. 예. 그래서 이 낮은 기준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명령 지시적 규제에 들어가는 거고, 시장 유인적 규제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높은 기준을 제시해. 높은 기준. 그래서 이걸 달성 시 어떻게 하겠다? 보조금 지급. 또 낮은 기준을 제시해요.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걸 미달 시 뭐 하겠다? 바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금전적 제재. 여기도 위반시라고 하면 안 되고 기준 미달시. 강력한 처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와 관련된 게 뭐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바로 오염 허가서라든지 배출권 거래 제도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선생님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습니까? 쓰레기 봉투라고 보면 돼요.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국가는. 근데 쓰레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라? 그만큼 돈 내놔라요. 내가 만일 10리터짜리 10리터 쓰레기 버리고 싶다 그러면 1,000원 내놔. 너가 100m 쓰레기 버리고 싶지? 그럼 100m 쓰레기 봉투는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내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돼. 다만 버리려면 그만큼 돈 내놔. 이런 게 지금 뭐다? 바로 시장 유인적 규제예요. 시장 유인적 규제는 금전적 제재나 금전적 보상을 통해 가지고 규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시장 유인적 규제고, 여기는 피규제약에 재량을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염 배출 부과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바로 시장 유인적 규제 유형에 속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법률에 어떻게 써져 있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게 포지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그럼 법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원칙 금지의 허용의 모습인 거고,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에 뭐뭐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원칙 허용 의 금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 허용 의 금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피규제의 자율성이 높은 거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원칙 금지의 허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피규제의 자율성이 낮죠. 그러면 2번은 틀렸죠. 이것도 뭐 워낙 많이 기출이 됐던 거고 수십 번 우리가 예상 문제로 풀어봤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 다음 명령 지시적 규제는 시장 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 지시적 규제가 훨씬 더 국민에게 설득력이 높고 국민의 지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한강에다 오염물질을 뿌렸는데 벌금 내라 이러면 국민들 화냅니다. 한강에다가 오염물질 뿌렸으면 국가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국민들은 자기가 아니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령 지시적 규제가 훨씬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들의 설득력도 높은 겁니다. 사회적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죠.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이고, 그리고 안전규제들이 다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4번도 아주 쉬운 지문이고 맞는 지문입니다. 19번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선생님이 예상 문제로도 단원별 천재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딱 했으면 바로 문제 풀리죠. 이거를 선생님이 뭐하고 비교했냐면 성인지 예산결산제도하고 비교했습니다. 예산제도하고.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것에 도입되어 있다. 국가도 도입하고 지방도 도입하고 예산도 도입되어 있고 결산도 도입되어 있고 예산도 도입되어 있고 기금도 도입되어 있다. 모든 것에 도입되어 있다. 그럼 온실가스 감축인지는 여기도 거의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다? 바로 예산에도 도입되어 있고 결산에도 도입되어 있고 예산에도 도입되어 있고 기금에도 도입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중앙정부만 도입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의무적이진 않아요. 의무적이진 않고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뭐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원칙에 딱 명시해놨어요. 성인지도 명시되어 있어요. 예산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는 바로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 효과, 성과 목표,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이제 평가 보고서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겠죠, 이게. 그래서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결산서에 반영해 나갑니다. 그다음 마지막 20문제를 보면 20문제는 상식이라기보다는 시사상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래 정보의 기록을 중앙 직권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 온장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로 유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보안. 이 데이터 보안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나의 정보를 여러 곳에 분산해 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바로 보안이 대단히 용이한 기술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것들이 이제 바로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상 공간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 공간을 여러 분산된 컴퓨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 잊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금을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다 맡겨놓으면 완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딱 절대 뺏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자고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 기술로서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뭐 행정 교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야 또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주식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0.1초짜리 문제였겠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쭉 해설 강의를 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풀어보면.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깊이 했느냐 아니면 깊이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게 뭐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보다는 국가직 9급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지방직 9급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직 9급에서 출제되면 그 해에 또 출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뭐 신제도지가 국가직 9급에 출제되면 그 해에 막 4문제, 5문제가 출제되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국가직 9급 시험 좀 못 봤다 해가지고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복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